텍사스 부부가 소셜미디어로 맞춤 신축 주택과 리노베이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사기꾼으로 고객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빼앗았습니다. 적어도 연방정부가 그들을 추적해 공모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방 기소장에서 드러난 그들의 믿기 힘든 행동 세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Law and Crime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희 파트너이자 스폰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건앤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 상해 로펌으로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50만여 명 의뢰인에게 250억 달러 이상을 보상받았습니다. 몇 달 전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또 다른 의뢰인이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건 보험사 제한 금액의 40배입니다. 모건은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휴대폰으로도 forthepeople.com OTC에서 부상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의 두 사람은 크리스토퍼와 라켈입니다. 그들은 새해를 감옥에 갈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사기 공모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칩과 조애나 게인스가 나오는 픽서 어퍼의 한 에피소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주택 건설과 리모델링을 완료하지 않고 고객들에게서 약 500만 달러를 훔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의 세부 내용은 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워스 지역에서 저지 댈러스 포트워스 LLC의 운영 멤버였던 저지 부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앱을 이용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비전을 홍보했습니다. 고급 맞춤형 드림하우스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딱 맞게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저 그랬습니다. 꿈일 뿐 현실이 아니었고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은 크리스틴 뉴먼이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텍사스 언론사 WFA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가 판사들을 고용했을 때 처음엔 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자신을 건축가, 건축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상황이 악화됐다고 그녀는 WFAA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거 왜 아직 안 끝났죠?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왔고 제가 돈을 더 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직 작업을 안 하셨고 그게 다른 대금 청구의 일부였죠. 그는 이제 그 돈이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레인 시먼스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자신들을 마치 칩과 조애나 게인스 같은 분위기로 어필했어요. 제 집에서요. 그들이 한 일이 모두 잘못됐어요. 몇 주 만에 타일이 깨지고 바닥도 갈라졌으며 주방 바닥까지 꺼지고 있어요. 외부 트림은 마치 아이가 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프레이밍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했고 계단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했어요. 안쪽에 있는 한 조각의 판자로만 지탱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건축법 위반이 이어졌죠. 저희 가족 친구 중 시공업자가 계신데 오셔서 이거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건 아마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의 작업인 것 같아. 크리스토퍼와 라켈 저지는 각각 7건의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각각 7명의 피해자에게서 수천 달러씩 사기친 혐의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한 부부는 저지 부부에게 총 12번의 결제를 했고 35만 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됐고 한 피해자는 조사관을 고용해 크리스토퍼가 자격 있는 건축가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WFAA의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맡으려는 법 집행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스 텍사스 경찰서는 FBI와 미국 비밀경호국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제 텍사스 북부 지구 판사들에 대한 형사 고소장과 기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음모와 계획의 일환으로 피고인 크리스토퍼 저지와 라켈 저지가 자신들의 사업체인 저지 DFW를 광고하는 것은 사기 행위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게시물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해당 게시물과 메시지들은 그들이 맞춤형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건축, 시공,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며 크리스토퍼 저지가 건축가라고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잠재 고객이 저지 DFW에 연락해 주택 건설이나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면 크리스토퍼 저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견적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고객이 피고인들을 고용하기로 동의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신송금이나 수표로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로 인해 주간 간선통신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체이스 비즈니스 계좌로 할부금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수표는 사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사업체 계좌에 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종종 그 돈을 공동 명의의 다른 체이스 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그 돈을 사기 행각을 지속하거나 사치품을 포함한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백색 범죄 수사팀의 FBI 특별 요원이 밝혔습니다. 판사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후 일이 자주 지연됐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하청업체를 썼을 때 고소장에선 값싼 인부를 고용해 작업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사들에게 연락을 하면 크리스토퍼는 항상 변명만 하고 회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보내면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장에 따르면 이 사기의 규모는 엄청났으며 적어도 2020년 8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 1월경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텍사스 북부 지구 내 6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4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최소 24개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총 약 4,8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 건의 규정 위반과 크리스토퍼의 건축가 주장으로 텍사스 주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종종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자신들이 맞춤형 주택 건설을 위한 원스톱 샵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건축, 시공, 인테리어, 데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크리스토퍼 저지를 건축가라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 텍사스 건축위원회는 크리스토퍼에게 공식 경고를 내렸습니다. 저지와 저지 DFW에게도 텍사스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저지를 건축가로 지칭하고 사업체를 저지 댈러스 포트워스 아키텍처로 설명하며 대중에게 그렇게 알린 것은 개인도 단체도 텍사스에서 정식으로 건축가나 건축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원 서류에 제공된 도표는 저지들이 저지른 사기 행위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5만 2천 달러에서 지금은 36만 4천 달러까지 이릅니다. 이 도표는 또한 대부분의 사기 행위가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 포트워스 전역에서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크리스토퍼가 건축가이자 재건축업자라고 사칭했다고 말하지만 라켈 역시 이 사기극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켈이 잠재적 피해자들과 직접 또는 원격으로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 및 설계 계약에 대해 설명했고 1만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서명된 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모든 소셜미디어와 Alliance Working Moms, Moms of South Lake 같은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도 작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 스크린샷이 법원 제출 서류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 부부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 자금을 섞어 사용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곳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상당한 금액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FBI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피고인들은 저지 댈러스 포트워스 분할 납부금 중 약 86만 5천 달러를 개인 생활비로 썼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대략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28만 5천 달러 현금 인출로 13만 3천 달러, 아마존닷컴을 통한 구매로 8만 2천 달러, 민사 소송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으로 7만 달러, 개인 주택 담보 대출 상환으로 2만 7천 달러, 성형 수술에 1만 달러, 그리고 월마트에서 1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와 라켈 모두 플리딜에 동의하여 각각 전자사기 공모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라켈의 선고 공판은 4월 14일 예정이며 최대 5년 연방 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크리스토퍼는 5월에 선고를 받을 예정인데 그의 형량은 더 무거워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수백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는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인 랜디 젤렌 씨가 함께합니다. 그는 복잡한 사기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합니다. 여기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있었던 사건처럼요. 랜디 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켈 크리스토퍼 판사님. 저는 아직 곤란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들이 수년 동안 이 사기 행각을 어떻게 벌인 것처럼 보였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인 측에서 35년 총 38년간 이 일을 해왔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네, 건축가, 건설업자, 시공업자처럼 위장하는 것도 그렇죠. 네,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지역사회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형사 및 민사 사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가요?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면 드 리규르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원래라면 돈을 내지 않았을 상황에서 돈을 빼앗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진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연방 기소에 직면했고 돈이 송금 사기 방식으로 분배된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이게 연방 사건이었나요? 주간 송신망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은행을 통해 은행 간의 송금으로 오가고 이메일도 있고 심지어 팩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팩스가 보내졌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간 상거래에서 송신망을 사용했다는 점이 연방정부, 즉 텍사스 주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입해 우리가 막겠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부부의 경우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누군가를 속이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성격도 굉장히 공개적이고 소셜미디어와 틱톡에도 나와 있었어요. 당신과 저는 알잖아요. 당신이 방어 측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요. 사기꾼들을 볼 때도 그들의 성격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죠. 앞서 한 두세 개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너무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기로 고소당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해 왔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방식에 대해 매우 조용했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판사들은 매우 시끄럽고 기이하며 외향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고객을 끌어들였죠. 예를 들어 버니 메이도프 같은 사람들은 매우 조용했죠. 사실 그의 전략 중 하나는 나는 당신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거래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기꾼들이 있죠.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며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목받으려고 소리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업과 돈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을 더욱 대담하고 더욱 외향적으로 만들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심리학 인문 분석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기 연루자들을 변호해 왔습니다. 저는 함께 휴가를 가고 저녁 식사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변호해 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 정말 선의로 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그들이 멈췄어야 할 때 사업을 접고 미안합니다.
잘 안 됐네요. 저한테 화내셔도 되고 민사소송을 거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죠. 아니요. 그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거짓말하며 언젠가 잘 될 거란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눈덩이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야만 하죠. 저는 의사들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선의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기에 휘말려서 그만두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였죠. 이유가 탐욕이든 창피함이나 굴욕감이든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 때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 그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정말 사기꾼들이죠. 그들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갈과 개구리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전갈은 전갈일 뿐이죠. 둘 다 익사하게 되더라도 결국 개구리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버니 메이도프를 언급해줘서 기쁩니다. 그가 운영했던 사기에서 여러 면에서 그건 괜찮았어요.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익을 당신에게 주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폰지 사기로 전락하고 카드의 집처럼 무너집니다. 그들은 주택 프로젝트 하나만 있고 우리는 진행 중인 작업에 비용을 냅니다. 훌륭한 작업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현재 리노베이션 비용을 낼 예정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니 메이도프와는 다른 범죄지만 규모는 작아도 수백만 달러가 오가고 시도해보는 점에서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새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것, 그 전 것, 또 그 전 것에 썼던 돈을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점점 커지는 거지. 이게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당신은 그냥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당신은 종종 최근에 들어온 돈으로 한두 달 전에 밀린 청구서를 지불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돈은 이 용도로만 써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소규모 사업체 운영 방식이에요. 은행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정말 축복이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돈이 들어왔으니 지난달 청구서를 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사업의 순환이에요. 하지만 폰지 사기의 본질은 단순히 당신의 돈을 새로운 투자에 쓰거나 당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투자를 위해 돈을 맡긴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어 이익이 돌아가길 바라 돈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가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받을 때 내세운 거짓 구실과 실제로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피터에게서 빌려서 폴에게 갚는다는 사실, 심지어 빌리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건 빚이 아니라 투자기 때문이고 참고로 그로 인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종종 투자입니다. 이건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속여서 나와 함께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옆집 이웃이 2주 동안 내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랜디, 내 투자금 어디 있어? 그 돈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라고 말이죠. 등록금 낼 때가 됐어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건 단기 투자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으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두 분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돈은 투자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돈은 그 사람에게 가고 있고 그는 제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 함께 투자했습니다. 이번 경우 그들은 약 500만 달러 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그들이 더 빨리 기소되길 바랐던 분들도 있었고 이 사건을 처리해 줄 경찰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찰서는 FBI처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들은 여러 경험을 합니다. 이번은 해당되지 않지만요. 예를 들어 어떤 시공업자가 일을 하다 말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기소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소액 재판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기소되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이 사건은 규모가 꽤 큰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이 더 작은 규모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검사나 수사관들은 연방 차원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 주목하는 특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소한다면 Um, 우리는 감옥을 충분히 빨리 지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과 사기를 저지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정확히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제 노란색 포스트잇 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그 순간,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10,000를 달라고 설득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돈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저는 종이와 접착제, 그리고 뒷면 재료와 접착제를 공급해줄 회사와 협상 중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모서리가 접히지 않는 기술인데 저는 그들과 진지하게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저는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당신에게 이 거래가 있다고 말할 때 새로운 회사를 얻었고 그들과 협상 중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제 운전 자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포스트잇이 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제가 무엇을 언제 말하느냐, 그리고 제가 무엇이 진실이라고 믿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집 리노베이션에 별로 능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타일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아마도 사람들이 보여줬던 사진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그가 자신을 건축가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들이 팔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단순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잘 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말이죠. 글쎄요, 확실히 그렇죠. 거짓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쉽게 입증될 수 있다면 검사가 이것이 범죄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민사법원의 민사 분쟁이 아니며 5년, 10년간 사법 시스템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나는 변호사이니 당신 사건을 맡기고 $25,000의 선임료를 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며 한 번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나는 변호사니까 $25,000를 내라고 말하고 당신이 저에게 돈을 주고 제가 형편없는 일을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그건 제가 아예 변호사가 아닌 것보다 아마 더 민사적인 성격일 겁니다. 그건 형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꽤 명확합니다. 중요한 허위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경우죠. 그리고 세상에 정말 그렇죠.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변호사인 척 돌아다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건축가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건축계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약 $4,800만 훔쳤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켈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크리스토퍼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로서 인정한 유죄 협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당한 내용이나 자백한 내용을 보면 이게 그들에게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처벌에 비해 괜찮은 합의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제 합의서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형사사법제도와 연방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연방형사사법제도의 모든 것은 점수로 환산됩니다. 스크래블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각 글자마다 특정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방형사법에서는 모든 범죄마다 특정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일부로서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추가 점수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신 사기는 기본 점수가 7점이고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서 훔친 돈의 액수나
범죄 사기로 얻은 금액에 따라 추가 점수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더 진행하면서 저지르는 다른 행동들도 추가 점수로 반영됩니다. 모든 점수를 합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 일부 점수를 감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형 차트라고 불리는 표를 보게 되는데 이 양형 차트에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점수를 나타냅니다. 43점까지 쭉 올라갑니다. 가로축은 전과 기록을 나타내고 차트에서 두 축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남편의 경우입니다. 저는 탄원 합의서를 검토했는데 그 합의서에는 실제로 점수 계산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변호인 측이 크리스의 형량이 78개월을 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실제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연방 형사 재판에선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형량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판사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C-플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와 변호인 측 모두 판사가 이를 승인해야만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크리스는 합의가 성사되면 최대 78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형량 범위입니다. 그 표를 보면 최저 63개월, 최고 78개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의 기본 범죄 수준은 7,500만 달러입니다. 18점이 추가돼 25점이 되었고 다른 가중 요소들도 그를 더 올렸을 겁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3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아마 63개월에서 78개월 사이에 형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와 변호인 측이 판사가 78개월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더 적게 줄 수는 있지만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흥미롭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한 명은 36만 달러 이상을 잃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도 다른 판결처럼 판결문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25 그가 교도소에서 일해서 받게 되는 돈이나 교도소에서 하는 어떤 일에서든 한 달치 금액이 공제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벌게 되는 수입의 일부도 공제될 겁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돼 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을 겁니다. 선고 전 판사에게 노력을 보여주는 건 항상 좋습니다. 저도 판사들이 저를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랜디, 당신의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에스크로에 넣으라고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글쎄요, 판사님. 그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랜디, 그 사람은 휴대폰과 차, 집세, 자동차 할부금, 휴대폰 요금도 냈고 밥상에 음식도 올렸으며 지금 옷도 입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저축을 못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500, 1000일, 500 모두 상관없어요.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시도할 만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원칙이었어요. 한 번은 판사님이 그 일로 저한테 너무 화가 나셔서 진정하시려고 15분 동안 법정을 떠나신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었죠. 항상 의뢰인에게 500을 나에게 하세요, 판사님. 그가 시도했고 그녀도 시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백만장자라면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보호관찰부에 재정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정말 무일푼일 겁니다. 무언가를 가져오는 건 판사에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부의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랜디 젤렌,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님,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사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